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와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년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추가 수사 절차나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는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했을 때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며 자신이 어디로 도망가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검찰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검찰 소환 조사 당시 다수의 물증 제시에도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면 되지 않냐고 꼬집었습니다. 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수감 중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찾아가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사자들은 한 목소리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접견 내용까지 언론에 흘리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검찰은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회유 의혹이 번진 이튿날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한 위로와 격려 차원의 대화를 나누었고 제가 과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재판 준비를 좀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정 의원이 수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접견해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등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런 발언은 교도관의 기록으로 남겨졌는데 정 의원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상황들이 좀 가다 보면 결국 다음에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냐 이런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 흘려갖고 그것도 왜곡하고 각색해갖고 자의적으로 해석해갖고 흘려갖고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 신청에 조건들을 만들려고 하는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도 한 목소리로 의혹을 부인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 전 실장은 검찰이 언론의 접견 내용까지 진실과 달리 악의적으로 흘리는 건 진실성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아닌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역시 교도관이 기록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회유가 가능하다는 건지 반문하며 구속된 피고인에게 최소한 허용된 접견마저 진실을 호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검찰의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대장동 비리 공범을 접견한 만큼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등 정 의원의 접견 당시 발언은 향후 두 사람의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당시 녹음 없이 교도관의 면담 요지 기록만을 남기는 특별 면회가 이뤄져 정 의원의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검찰은 과거부터 제도 자체에 문제 제기가 있던 만큼 법무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전날 민주당에 이어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보겠다며 압박했는데 야당은 시종일관 남탓만 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5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과 두려움을 고백하며 운을 뗀 주호영 원내대표는 곧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가 국회 전체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두고 보겠다며 이 대표 방탄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 전국 당시 있었던 민주당의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논란 등을 조목조목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을 대부분 무력화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형해화하였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시종일관 남탓만 한다며 정부와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을 방어하느라 대책과 비전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라면은 현재 국내 삶이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따라서 집권 여당과 정부는 무엇을 할지 그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정의당 역시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잊고 대통령 심기 경호처가 돼버린 집권당의 참회록부터 먼저 쓰라고 가세했습니다.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잊고 그저 대통령 심기 경호처가 돼버린 집권당의 책임을 철저히 고백하는 참회록을 먼저 써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교섭단체 연설에서부터 상대당을 직격하며 거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쟁점 현안이 산적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정쟁만 반복되다 결국 빈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어민주입니다. 강진이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사망자가 무려 4만 명 선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잔해 속에서 무려 200시간가량을 버텨 살아나오는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65살 남성과 어린 소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건물 잔해 속에서 무려 208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이른바 생존 골든타임 72시간을 넘겨도 한참 넘긴 200시간가량 갇혔다 구조된 기적 같은 생還소식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204시간 만에 구조, 205시간 만에 구조, 대지진의 잔해 속에 매몰됐다 구조된 생존사를 바꿔 써야 할 정도입니다. 앞서 18살의 매몰자도 198시간 만에 튀르키예 아디야만주의 건물 잔해에서 구조됐습니다. 카흐라 만만 나슈에서도 두 형제가 역시 198시간 만에 무너진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적 같은 생還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구조 작업보다 복구 작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해서 생존자 추가 발견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제 매몰자 구조보다 생존자 구조의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Aid must get through from all sides to all sides through all routes without any restrictions.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의 사망자가 수만 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구조 작업을 종료하고 건물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유엔의 지적처럼 튀르키예에서만 100만 명 이상이 대피소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등 2차 재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الناس اللي مأوى بخيمه بس خيمه واكل وشرب اكثر من هيك شو احتياجاتنا بعد بدنا بيوت بس. 밤낮으로 온 힘을 다한 구조대 등은 매몰자를 구하고 감격에 겨워 서로 포옹하고 환호했지만 구조 작업이 사실상 종료 단계에 접어들어 기적 같은 소식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튀르키예인들의 보금자리를 송두리째 앗아간 강진의 아픔은 여전하지만 새로운 희망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소녀는 이재민 텐트촌에서 생활하면서 꿈을 잃지 않았고 또 잔해 밑에서 구조된 또 다른 소녀는 붕대를 감고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 오스마니에주에 있는 이재민 텐트촌입니다. 놀이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곳인데 텐트 380여 개 동이 설치됐습니다. 취재진이 이재민을 만나보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두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 휠체어에서 생활하는 17살 소녀 쉐이파. 지진 당시 붕괴 위험이 있는 집을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이제 가족에게 주어진 건 좁은 방 한 칸뿐입니다. 화장실 한번 가기도 벅찬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탓하기보단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Hemen uyuyorduk zaten. Hemen sallanca dışarıya kaçtık. Hemen tek sandalyeye falan bindik. Hemen aceleyle çıktık. Yoksa bina belki üstümüze bile yıkılabilirdi. Her şeyi veriyorlar. Yardım ediyorlardı. Geceleri biraz sadece soğuk. 평소 홈스쿨링을 받으며 품어온 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Eğitim görüyordum. Evet, evde görüyordum ben ders zaten. Avukat olmayı düşünüyorum. Evet, isterim. Evet. 잔해에서 구조된 생존자들이 생사를 오가며 치료받는 병원에서도 작게나마 희망은 피어오릅니다. 건물 잔해에 깔리며 머리와 팔다리를 크게 다친 17살 소녀에게 지진 당일은 떠올리기 싫은 기억입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았고 거동도 불편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의식을 회복해 다시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됐다는 점. 아버지도 딸의 첫 수술이 잘 마무리돼 감사할 따름입니다. hemen. Evet, hemen değil. 4 kişiydi. Oğlum ben, İyiz, anne kız. 삶의 터전을 통째로 앗아간 강진. 절망 속에서도 튀르키예인들은 삶의 의지를 새싹처럼 피우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두 번의 강진은 21세기 들어 6번째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 강진이 7,000km 넘게 떨어진 우리나라 지하수 수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갑자기 발생한 강력한 진동에 건물이 맥없이 무너집니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두 번의 강력한 지진에 도시는 폐허로 변했고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에서 7,400km 떨어진 우리나라도 지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내 지하수 관측정은 이곳 대전을 포함해서 총 11곳이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문경과 강릉 두 곳의 관측정에서 튀르키예 강진에 의한 지하수 수위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특히 문경 관측정에서는 규모 7.8 지진에 의해 지하수 수위가 7cm 오르고 규모 7.5 지진에는 3cm 수위가 내렸습니다. 반대로 강릉 관측정에서는 규모 7.8 본진 후 수위가 3cm 올라갔습니다. 원인은 지진파로 인해 대수층의 압축과 팽창이 발생하면서 지하수 수위가 오르락내리락 한 겁니다. 지하수 관정이 있는 대수층을 통과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수층 주변의 암석이 압축 팽창, 압력을 변화를 받고 결국 대수층의 압력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투수성 변화는 지하수 유입과 유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당시 제주도의 지하수 수위가 무려 1m 정도 내려온 적이 있으며 경주 지진에는 영동 지역 지하수가 7cm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튀르키예 지진과 규모가 같았던 2021년 뉴질랜드 지진 때도 문경 관측정의 수위가 2.3cm 올라갔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지하수가 외부로 빠져나갔거나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수량 변화는 결국 수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출된 어떤 오염 물질들이 어떻게 퍼져갈지에 대한 그런 상태로만 저희가 항상 이제 봐왔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위에 지진과 어떤 뭐 화산 활동 이런 거하고도 저희가 연관해서 저희가 지하수를 가지고서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동안 국내에서 지하수 연구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위주로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측 결과로 먼 곳에서 발생한 지진도 국내 지하수 수위 변화를 가져온다는 게 확인된 만큼 원전이나 방사성 폐기장 등의 위치 선정 때 지진과 지하수를 연계한 안정성 평가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기적적인 구조 소식이 들리곤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거든요. 일부 지역에선 구조가 중단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튀르키예에서 현재 75만여 명 정도가 거리에 나앉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에 깔린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졌다고 판단을 하고 구조보다는 생존자 지원 쪽으로 인력과 자원을 좀 옮기는 분위기입니다. 추위나 굶주림, 또 열악한 위생, 약탈 등 생존자들을 위협하는 2차 피해를 막지 않으면 이 중에서도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속 지원에 집중하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는데 이번 지진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수백에서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주검이 된 부모를 곁에서 보거나 가족들과 생이별했다고 합니다. 극적으로 구조된 아이들은 가장 먼저 엄마와 아빠를 찾아보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게 되면 큰 충격에 빠진다고 하는데요. 현지 전문가는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정신적인 지지자가 되어줄 사람이 없다면서 이들이 장기적인 트라우마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마음 참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심리적 지원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인데요. 피자 그림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배달료 관련 얘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23,000원짜리 피자를 판다고 했을 때 식당이 가져가게 되는 돈이 어느 정도 될까 보면요. 사진에서 가장 작은 조각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검은색으로 테두리가 쳐져 있는데 2,190원 정도만 이윤이 남는다고 합니다. 매출의 10%가 안 되는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와도 반갑지가 않다는 게 자영업자의 호소였습니다. 자, 10%가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이 사진 보면 배달료가 4,500원에 또 배달 앱과 관련한 추가 요금까지 보면 거의 8,000원에 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배달비와 관련한 부담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배달앱을 쓰지 않자니 매출이 크게 줄기 때문에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배달앱 업체는 배를 불리고 있을까요? 기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배달 시장은 크게 성장했는데 배달 기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배달앱 간의 업체들 간의 출혈 경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배달료를 줄이자니 기사들이 배달료가 적은 주문은 아예 받지 않거나 다른 업체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각 업체의 부담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기사에는 별다른 대안이나 해법이 소개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가끔은 이 배달비 보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배달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이 배달료에 대한 좀 현실적인 논의가 더욱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요즘 주변 사람들 생일 때 기프티콘 많이 주고받는데 추가 요금을 내라는 경우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소비재 물가의 인상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프티콘을 선물 받을 때의 가격보다 현재 판매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이 차액에 대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구매 가격과 상관없이 쓸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불만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종류의 방침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관련 규정 없나요?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0년이었는데요. 상품권 표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표준적인 가이드로 권고사항에 그칠 뿐 사업자들이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아닌데요. 지난 1월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상품권 브랜드사 83곳 중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를 따라서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공지한 곳은 단 3곳, 3.6%에 그쳤고요. 반대로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 곳은 11곳, 13.3%였습니다. 나머지 58곳은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서 별다른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선물 받은 기프티콘 사용하는데 추가 요금 내야 된다고 하면 괜히 좀 찝찝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 명확한 규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 제목을 보면요. 맞벌이 가정의 저녁 여유 찾아준 초등생 식당이라고 되어 있고 아이들이 밥을 먹는 사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울 강동구에서 최근 아이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실험을 1년간 진행했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500원에 저녁을 제공하는 이른바 어린이 식당을 운영한 건데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체감 효과가 최고인 진짜 복지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2,500원 정도면 비싸지도 않고 또 지자체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부모님들도 좀 안심하고 아이들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식당에서 밥을 다 먹고 나면 바로 옆에 있는 놀이방이나 동화책 서가에 가서 오후 8시까지 놀다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퇴근하고 난 뒤에 여유 있게 아이들을 데려올 수도 있고 또 장을 보거나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등의 시간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아이들과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됐다면서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본 전문가들은 지원금을 주는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강동구의 어린이 식당처럼 실질적인 돌봄을 지원해야 육아 부담도 줄어들고 저출산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혜택은 좀 더 많은 가정이 좀 누렸으면 좋겠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불투명 시트지의 불안한 편의점.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네.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범죄 매년 15,000여 건 정도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에서는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편의점 점주들은 편의점의 안팎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시트지를 없애달라고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사진에서처럼 이 시트지가 붙은 편의점을 종종 볼 수 있곤 했는데 이게 그런데 의무 사항인 건가요? 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바깥에서 담배 광고가 보일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런 단속이 시작되면서 편의점 점주들이 시트지를 붙이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문가는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잠재적 범죄자가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광고 때문이라면 시트지 대신에 뭐 광고물을 없애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한국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그러한 대안을 점주들에게 안내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점주들은 광고물 위치를 바꾸려면 계산대 등 구조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주요 소득원인 담배 광고비를 포기하면서까지 광고물을 없애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뭐 점주들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부분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 산하에서 개발도상국과의 각종 협력 사업을 도맡은 곳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입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전 상임이사가 비리로 구속됐습니다. 외부 출신 임원들의 일탈이 잇따르면서 조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정부는 차를 타고 아프리카를 돌며 보건과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코리아에이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제 빈곤 퇴치와 관련된 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 한국이 아주 독특하게 잘할 수 있는 이런 교량 역할. 당시 표면적으로 프로그램을 주도한 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그러나 사업의 핵심엔 국정농단의 주범 최소원 씨가 실소유한 미르 재단이 있었습니다. 또 최 씨가 코이카 이사장 임명 과정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권력에 휘둘리기 쉬운 코이카의 구조적 한계가 함께 부각됐습니다. 외교부 산하에 있는 데다 정부 예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외부의 입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코이카는 혁신위원회를 꾸려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다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지만 혁신위가 발표한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 선임은 지난달에야 마무리됐는데 그마저도 한 명뿐이라 의결권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혁신위 간사를 맡았던 상임이사 송모 씨는 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송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사로 활동했던 시민단체 출신으로 이른바 낙하산으로 분류되던 인물. 또 송 씨의 비리 의혹과 함께 송 씨가 추진하던 코이카 혁신 역시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의 실효성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불안, 우려의 시각을 좀 우리가 불식시켜 나가는 가운데 제도적으로 좀 더 확대도 하고 그리고 역할이나 수적으로나 보완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해 코이카가 주무르는 예산이 1조 3천억 원이 넘는 만큼 인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임원 추천위원회 명단이나 회의록 공개 등이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스트레스나 다이어트를 비롯해 여러 이유로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거식증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 거식증 환자의 사망 위험률은 일반 인구보다 6배나 높지만 스스로 의지가 없으면 치료도 쉽지 않아서 주변의 도움이 더욱 중요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른 몸매가 되고 싶어 2년 전 다이어트를 시작한 23살 A씨. 언젠가부터 음식을 보면 두려운 마음마저 들었고 결국 심각할 정도로 먹는 걸 거부하는 거식증이 찾아왔습니다. 키가 172cm인데 한때 몸무게가 40kg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초콜릿은 당이잖아요. 다 살로 붙을 것 같고 다 뱃살로 갈 것 같고 이거 먹으면 막 2kg씩 찔 것 같고 그런 무서움에 먹고 울었었던 것 같아요.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거식증 환자는 2,200여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30% 넘게 늘었습니다. 심지어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거식증을 옹호하는 이른바 프로아나까지 생기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신질환 가운데 사망에 이를 확률이 가장 높은 거식증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거식증은 환자 스스로 고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치료도 쉽지 않다며 어떤 질환보다도 주변의 도움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A씨도 회원 3만여 명이 모인 거식증 환자 카페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를 만나 조금씩 먹는 양을 늘려나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거식증 극복기를 SNS를 통해 접하는 건 역시 동기부여에 큰 힘이 됐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남성분이 계신데 말을 못했대요. 모혈경이라고. 근데 이제 그분도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으니까 이제 극복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심리 상담과 치료를 통해 음식을 거부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음식을 보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난다거나 뚱뚱하다고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는 등 아픈 과거가 거식증의 원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변인들도 생활 습관에 대해 쉽게 충고하려 들지 말고 환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은 지켜봐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조급함을 조금은 내려놓으시는 것이 우선은 좀 도와주는 첫 번째 지름길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함부로 자가 진단을 내리는 대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입원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부가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안전 상태를 전수 점검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장기 미인정 결석생 등 학대 피해 우려 아동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인정 결석생은 합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로 가출했거나 홈스쿨링 등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공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밤사이에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조금 웃돌았어요. 6.4% 상승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 이제 모든 품목을 집어넣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경우에는 원래 전년 동월 대비 6.4% 상승으로 12월 물가 상승률 6.5%보다는 0.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소식이지만요. 예. 시장에서 예상한 전망치는 6.2%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이거보다 컸다는 것이 아무래도 우려스러운 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보시면 전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는 0.5%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전달만 해도 마이너스 0.1% 감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는 점, 그래서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견조하다, 이런 안 좋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이것이 물가 상승률의 장기적인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 역시 5.6% 상승을 해서 시장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할 것을 예상했는데 시장의 전망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물가가 추세적으로도 상승세가 꺾이고는 있으나 그 꺾이는 속도가 시장에서 예상한 것만큼 빠르지는 않다. 그 말인즉슨 미 연준 내에서 시장에서는 뭐 금리 인상도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그치고 그래서 최종 금리가 상당 기준으로 5%에 멈춘 다음에요. 그다음에 뭐 낙관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올해 안에 연말쯤에 이제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했었었는데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 와치에 따르면 뭐 상당 기준으로 5%가 아니라 6월 달까지 이제 베이비 스텝 3번에 걸쳐서 3월에 한 번, 그다음에 뭐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이래서 무려 뭐 5.5%까지도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1월 CPI 발표 이후에 그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다음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시장에서 낙관적으로 봤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이 더 늦춰졌다는 것을 뜻하고요. 네. 그다음에 금리 인상 중단뿐만 아니라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서 금리를 인하를 시작하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의 정책 기조 전환. 그 시점 역시 더 늦춰졌기 때문에 이것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그렇지만 그것과 다르게 예상보다 그 증시 하락폭은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노동시장 지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실업률도 오히려 3.4%로 떨어졌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임금이 빠르게 상승을 해서 임금이 상승하면 특히 노동이 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의 물가가 상승폭이 둔화되지 않고 이것이 그동안에는 물가지수 상승률을 이끄는 원인이었다고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미 주식시장에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보이고요. 원래는 금리가 인상이 되면 기술주라고 하는 위주로 돼 있는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폭이 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외로 이제 기술주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것은 몇 가지 기술주의 대표 주자라고 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 뭐 조지 소로스가 매수를 했다.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그런 희소식이 들리면서 오히려 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향후 인공지능 경쟁에서 승자가 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뭐 대표적인 주식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자, 국내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그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1월 코픽스가 발표가 되는데 2달 연속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많은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네. 코픽스는 뭐 시중 8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그 비용의 가중 평균을 나타내는데요. 자금을 은행에서 조달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예금, 적금을 통해서 저축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게 약 80%에 달아서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서 코픽스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20%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금 시장이 채권 시장도 자금 상황이 안정이 되면서 은행채 발행할 당시에 약속하는 금리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채 1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5.1%였는데요. 지금은 3.5%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은행채로 조달하는 20%의 자금 조달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채도 금리가 낮아졌고 그다음에 80%에 달하는 예적금 금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3%에서 지금 현재는 4.15%인데요. 시중 5개 은행에서. 근데 이것이 3개월 전만 해도 0.81%포인트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사이에 0.81%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에 두 예적금 금리도 하락, 은행채 금리도 하락해서 이것의 가중 평균인 코픽스는 당연히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코픽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끌족 분들한테는 희소식인데요. 코픽스라는 것은 사실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에서 상당수 7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인데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코픽스가 하락이 된다고 하면 이제 시차를 두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출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 하면 정부가 내놓았던 그 특례 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러면 이자율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지금 3% 중반에서 4%대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하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민간 은행에서 받는 일반 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특례 보금자리론의 그 고정금리 대출 이자보다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미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가입한 고객 같은 경우는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희소식은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이 나오면 특례 보금자리론을 갖다가 그 대출을 일으켜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가 있거든요. 이걸 대환이라고 하죠. 그럴 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일반 대출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기존의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은 고객들의 불만이 늘어나면 당연히 금융당국에서도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추가로 출시되는 부분이나 뭐 현재 있는 거에 대해서 금리를 낮춰줄 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 역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음 달 15일에 주주총회를 엽니다. 근데 여기서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사실 뭐 올해 이렇게 등기 임원에 오를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예, 뭐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4대 그룹, SK, 현대차, LG, 삼성 중에서 유일하게 이재용 회장만 등기이사가 아닙니다. 등기이사가 되게 되면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기가 되고요. 등기이사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기 때문에 이사회에 투표권도 부여되고 만약에 이 투표권으로 인해서 결정된 회사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연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사가 되는 것이 뭔가 책임 경영, 책임을 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한 그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법 리스크 우려로 등기이사로 아직 올리는 것을 갖다가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과징금을 많이 물게 됐습니다. 257억 원인데 2019년부터 이제 가맹 택시에게 호출을 몰아줬다라는 게 그 이유였죠. 카카오 측이 즉각 또 반발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뭐 카카오티 많이 이용을 했었었는데요. 뭐 새벽 시간에 뭐 방송국에 오기 위해서 새벽 시간에 부르는 경우에도 교통 상황이나 뭐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승객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뜬금없이 뭐 6분, 7분 이상은 기다려야 되고 뭐 10분 가까이 기다려야 돼 가지고 뭐 놀랐던 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조사 결과에 이런 가맹 택시에게 코를 몰아주는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일반 택시보다 좀 일정 거리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가맹 택시가 있을 경우에는 원거리에 가는 좋은 코를 가맹 택시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가맹 택시가 일반 택시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게 만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일반 택시 같은 경우도 카카오티의 가맹 택시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인센티브가 생기죠. 이런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다라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 일부 밝혀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2019년에 카카오티 블루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약 14%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2년 만에 이 가맹 시장 점유율이요 74%까지 급등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뭐 카카오 측에서는요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카카오티라는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개발 비용을 이미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티의 90%에 달하는 일반 호출의 경우에는 카카오티 측에서 뭐 전혀 수수료 수입이나 이런 것이 없고요. 사실 일반 택시가 안 불러질 때 사용하는 카카오티 블루 이런 경우에 3.3%의 수수료 수입을 얻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약 10%인데요. 카카오티 이용 고객의. 그래서 이 카카오티 블루의 가맹 택시가 늘어나고 카카오티 블루의 배차가 용이할수록
당연히 카카오티 블루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요. 카카오티의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니까 이런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쪽의 불만은 카카오티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인데요. 이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비용을 투자했고 이런 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려서 수익을 얻지 않으면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불만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할 경우에 향후 새로운 신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는 IT 기업들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개발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막히게 되면 뭔가 신기술 개발의 유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런 식으로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게 배차를 일종의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조작을 해가지고 가맹 택시기 몰아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전략이었다고 하면요. 뭐 그런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카카오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알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내가 예상과 다르게 배차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다른 경쟁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을 이용해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이것은 뭔가 부당한 행위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했다는 것을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그 점을 몰랐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 김포 골드라인 관제실에 불이 나면서 열차 운행이 최대 2시간가량 멈춰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경기 평택에 있는 창고와 전북 익산 주택 창고 등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김포 양촌에서 김포공항을 오가는 김포 골드라인의 차량 기식. 어젯밤 10시 20분쯤 기지 안 관제실에서 불꽃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10여 분 만에 불을 끄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행하고 있던 열차 12대는 곧바로 근처역의 승객을 모두 하차시킨 뒤 운행을 일제히 멈췄습니다. 이곳 구례역에서부터 김포공항역까지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1시간 20여 분 만에 재개됐습니다. 최대 2시간 가까이 운행이 중단되면서 늦은 밤 귀갓길에 오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이제 남은 게 이제 뭐 택시라든지 이게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운영사 측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승객 피해 상황과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우리 관제실에 있는 UPS실에서 연기가 발생해서 즉 화재가 발생한 거죠. 원인을 파악 중인데 아직은 이제 자재 보관 창고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먹빛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화재 직후 한 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와 컨테이너 한 동씩 27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조립식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대원들은 연기가 빠져나오도록 지붕을 허뭅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전북 익산 왕궁면에 있는 단독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전자제품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근처에 쓰레기를 태우는 곳에서 불티가 옮겨 붙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이 서울로 간 뒤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어제 서울 송파구 일대 주민들에게 춘천시 후평동에 살던 11살 A양을 찾는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양은 키 140cm에 몸무게 35kg가량으로 긴 머리카락을 하고 있고 하늘색 후드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A양이 지난 10일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다며 잠실역 인근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끊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 성과를 늘리기 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칫 부실하기 쉬운 공공기관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규모가 큰 주택도시공사와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경제과학진흥원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기도와 책임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입니다. 책임계약은 각 기관과 도지사가 합의를 통해 목표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1년 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은 우선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제도적 기회 제공을 위해 660억 원어치의 채권 소각을 추진합니다. 제도전 희망 특례 보증 등 주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재기 지원 확대, 둘째는 대환자금 확대입니다. 지역 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 소기업들 지원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좀 안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확보를 비롯해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 공급과 어르신 안전주택 사업을 주요 과제로 정했습니다. 공공주택을 최대한 빠르고 품질 좋게 만들어내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회 수도 달성을 위해서 기회 충전소라든가 기회 발전소 같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재단은 문화향유 격차 해소와 예술대학생 기회터전 마련 등에 주력하고 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 북부 균형 발전과 기업 투자 활성화, 소부장 기업 지원 등에 나섭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책임을 다할 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적에는 우리 기관장님들께서도 책임지다는 각오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가 처음 시행하는 이번 공공기관 책임계약의 성과가 주민들에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또 중국은 미국이 지구촌에 정찰풍선 감시망을 구축했다며 오늘도 상호 비방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말 양국 외교수장이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나란히 참석하는데 풍선 전쟁의 출구를 찾기 위한 만남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단 하나의 풍선도 날려보내지 않았다는 미국의 반박에 중국은 재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미국 풍선이 최소 10차례 이상 중국 영공에 무단 침범했다고 맞받아친 겁니다. 또 미국이 1997년부터 풍선을 개발해 오다가 작년에 군사 목적으로 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可用于跟踪中国和俄罗斯的高超音速战略巡航导弹.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5대륙 40여 개국에 걸쳐 풍선 정찰망을 구축했다며 판을 키웠지만 그 내막을 들춰보면 중국 인터넷을 뒤져서 찾은 내용 정도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제재한 6곳 가운데 한 업체의 풍선 개발 과정에 대한 과거 보도를 다시 꺼내 거대한 음모처럼 부풀리는 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비난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양국 외교수장이 뮌헨 안보회의에 나란히 참석합니다. 이른바 풍선 전쟁의 출구를 모색할 거란 기대와 함께 자칫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립니다. I know there's been a report about a potential meeting in Munich, but I have nothing to announce today. 미중 간 외교談판이 성사되기 전까지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풍선 난타전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위해 강제 징집을 하면서 많은 러시아 남성들이 해외로 탈출했습니다. 한국에도 여럿 입국했는데 난민 심사 자격조차 얻지 못했던 일부에 대해서 법원이 기회를 줘야 한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 대기실에 모포를 깔고 잠을 잡니다. 빨래는 공중화장실 세면대에서 해결합니다. 하루 한 번 제공되는 남는 기내식과 빵, 음료수로 끼니를 때웁니다. 지난해 9월 말 강제 징집령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러시아인 남성 3명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입니다. 법원은 넉 달 반 만에 이 가운데 2명에게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전시 상황에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비난받는 침략 전쟁에서 그 전쟁에 반대하고자 병역을 거부한 자에게는 난민 인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 소속 인천공항 출입국과 외국인청은 3명이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난민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은 적어도 2사람은 난민 인정 심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지만 1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승소한 2명의 경우 각각 반정부 시위 참여 전력이 있거나 소수민족 출신이라서 난민 자격을 따져볼 만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소송을 도와온 시민단체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애초 심사 거부를 결정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난민 심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인데 고작 일주일 만에 명백하게 난민이 아니라고 단정지은 건 과도하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러시아 난민 신청자들을 억제하려는 국경에서의 거부를 철회하고 인천공항의 구금에서 해제하고 즉시 입국을 허가하라. 이번 판결로 2 러시아인은 이번 주 안에 공항을 떠나 심사를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명은 항소의 상급심에서 다투는 동안 공항 생활을 이어가거나 제3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 안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학생 8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총기 규제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학교 건물 밖으로 우르르 뛰쳐나오는 학생들. 총격 사건이 벌어진 대학 건물 전체를 경찰차가 에워쌌습니다. 미시간 주립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각 13일 밤. 총을 든 괴한이 학교 건물에서 총을 쏴 재학생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All 3 deceased were MSU students. We can also confirm at this time that all 5 of the injured victims at the hospital were also MSU students. 용의자인 43살 앤서니 맥레는 경찰과 대치 중에 스스로 총을 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학교 교직원도 학생도 아니라며 왜 미시간 주립대를 범행 장소로 골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absolutely no idea what the motive was at this point. We can confirm that the 43-year-old suspect had no affiliation to the university. 바이든 대통령은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에 의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와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 등 총기 규제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And it's a family's worst nightmare. It's happening far too often in this country. We have to do something to stop gun violence ripping apart our communities. 4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총격 사건을 총기 난사로 분류하는데 이번 미시간 주립대 사건은 올해 들어서만 67번째 총기 난사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선 이틀에 3건씩 총기 난사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오늘 아침도 볼에 닿는 공기가 어제만큼이나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상 7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종일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방에는 오전까지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에서 4cm의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설경보가 발효 중인 경북 울진에는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20cm에 가까운 폭설이 쏟아졌는데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최고 8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내일 낮까지 비나 눈이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제주 산간 많은 곳에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도 이맘때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 광주가 0도 등으로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7도, 대구가 6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날이 반짝 온화해지는 가운데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